예, 오늘은 저희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암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의 암살 사건을 뽑아서 좀 심층 깊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 세계인들이 다 아는 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문구들이 많죠. 브루투스 넘어져라는 그런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 아주 유명한 암살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담당하게 될 15세기 후반에 피렌체에서 벌어진 메디치 가문 암살 사건입니다. 당시 메디치 이 가문이 사실 피렌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암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꽤 알려지지 않은 암살이죠. 세 번째 암살 사건은 20세기 초죠, 그죠? 1928년 가을 베이징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가 박용만 피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암살은 에브리바디 다 아는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이죠. 너무나 유명한 암살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루머 내지는 억측, 그리고 음모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암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암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암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서로 이 암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개의 주제인데요. 각 선생님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점 여쭤보고 그리고 그 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암살 사건을 통해서 볼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암살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이 왜 암살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다룰 네 가지 암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아마 암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도덕적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의미에서 평가가 상당히 갈라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암살자를 찬양은 좀 그렇고요. 암살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또 반대급부로 암살자를 이제 비판했던 세력, 암살당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 대립이 있었을까? 이게 아마 암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쨌든 간에 사실은 또 이 암살은 그 이후 역사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카이사르 암살이나 메디치가의 암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박용만 암살 사건이나 케네디 암살 사건 그리고 우리 역사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래서 암살 사건의 실체는 있지만 이 암살 사건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평가 그리고 현재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가장 강력하면서도 지속성이 있는 음모론의 소재이면서 여론조사 해보면 9.11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여전히 살해당하는 걸 생중계로 이제 처음으로 본 사건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극적이고 재밌는 음모론을 막 소개하는 것보다 어쨌든 왜 여전히 이 음모론이 유지되는지 이게 케네디에 관한 지금 나온 책들이 이제 수천 권 되고요. 자료만 해도 수십만 건, 페이지 수로는 600만 페이지 이래요. 작년에 트럼프가 이제 공개를 거의 다 대부분 했거든요. 이제 삭제하는 거 없이 가리는 거 없이 거의 다 했는데도 그게 지금 아직도 읽고 있을 거예요.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너무 많아서 어쨌든 왜 여전히 음모론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60년도 넘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맥락
좀 보는데 특히 이제 오스왈드 리하비 오스왈드 암살자에 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제 현재적인 함의가 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1963년 11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케네디가 2년 한 10개월 후인데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제 거기에 사실은 저길 간 거예요. 선거 유세. 그 다음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텍사스가 이제 더 힘든 지역이고 그 중에서 댈러스가 굉장히 반 케네디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고. 근데 케네디의 인기는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유세를 해야겠다. 어느 정도 케네디의 자신감도 좀 반영된 방문인데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이제 앞에 코넬리 주지사 부부가 타고 뒤에 이제 케네디 부부가 타고 이제 그 컨버터블 리무진을 타고 이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12시 30분쯤에 이게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회전이니까 약간 속도를 줄이겠죠. 그 속도를 좀 줄인 순간 한 6초 사이에 3발의 총성이 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발은 빗나갔고 이제 두 번째 발이 명중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머리, 그 두 번째 목이고 세 번째 머리를 하면서 이제 두개골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차량은 이제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해가지고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래서 1시경에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주지사는 사망을 하지 않고 앞에 탔기 때문에 케네디를 맞고 지나간 총으로 맞은 거예요. 그 용의자가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쏘고 이제 도망가다가 검문하려는 경찰을 또 쏴요.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으로 숨어 들어간 거를 체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체포 당했을 때부터 그렇고 그 뒤로 계속 나는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적어도 명분이나 뭐 이런 게 안 죽였다고 하니까 무슨 명분이 뭘까 도대체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음모론이 시작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의심스러운 게 22일이었죠. 23일 날 하루 이제 좀 신문 조사하다가 24일 날 이제 카운티 이제 다른 감옥으로 이송하려고 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이라는 잭 루비라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총을 쏴서 죽여요. 이 용의자를. 근데 그것도 생중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송하려는 상태를.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그 도대체 왜 죽였을까? 근데 이제 잭 루비도 사실은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는 그냥 사실 이 사람은 케네디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미망인 제클린이 이제 뭐 재판을 받고 하는 이 복잡한 과정을 자기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뭐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유죄를 받고 항소를 했다가 거기서 뭔가 파기환송을 해요. 뭔가 절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감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스토리가 약간 의문이 많이 남잖아요. 케네디를 죽였으면 누군가 그럴듯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 약간 듣보 뭔가 그리고 약간 사회 부적응자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의심스러운 뭐 이런 정황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공식 조사가 들어갑니다.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런 게 이제 후임 존슨 대통령이 임명을 한 워런위원회라는 게 시작돼서 한 10개월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요. 오스왈드, 잭 루비 둘 다 그냥 단독범이었다.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뭔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결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음모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4년이고,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니까 계속 추가적인 조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68년에는 4명의 의사로 구성된 패널이 어떤 의학적인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게 워런위원회 결과가 맞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75년에 록펠러 위원회는 그러니까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제일 큰 음모론이 CIA인데 CIA 개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79년 이 조사가 좀 중요한데 하원 암살 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워런위원회 보고서를 다시 정밀하게 재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대체로 지지를 했지만 보고서 결과를. 그런데 이제 가장 또 음모론 중에 하나가 혼자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또 총격이 있었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2명의 총격범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을 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뒤에서 쐈으면 이렇게 보통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건 앞에서 누군가를 쐈을 거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1992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만 건, 수십만 장의 이제 그 문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게 자체가 아예 이제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립문서에 보관소에 옮겨지고 국립문서 보관소에 들어가면 25년 후에 이제 보통 외교문서는 30년인데 암살 관련한 거 25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계속 조금씩 공개가 지금 되고 있고 작년에 트럼프가 다 왕창 다 공개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오스왈드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이 좀 수긍이 잘 안 가시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어떤 음모론들이 있느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CIA가 중심이 된 딥스테이트가 뭔가 이제 그 뒤에서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누군가 있다라는 딥스테이트 이론. 얘네들이 한 짓이다 결국은. 근데 이제 왜 CIA가 사실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CIA가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짓들을 많이 했죠. 지금 베네수엘라 거는 너무 대놓고 한 거고 그런 비슷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에 케네디는 좀 그 비판적이었거든요. 특히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혹시 이제 피그스만 침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쿠바가 이제 공산화되니까 쿠바를 이제 통제하려고. 근데 이제 직접 뭐 공식적으로 침략,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쿠바 난민들을 동원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피그스만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케네디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은 서포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CIA 입장에서는 이제 케네디가 원망스럽고 케네디는 얘네가 일을 다 망쳤다. 이제 케네디가 굉장히 분노했고 CIA를 해체해버려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 어쨌든 CIA가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봤을 때는 CIA가 뭔가 암살할 만한 그 뭔가 이유는 있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외에 이제 군산 복합체, 뭐 군부랑 산업이랑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건 실체가 있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가 퇴임 연설에서 군산 복합체의 영향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냉전 시대 갈등을 이용을 해서 무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 복합체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한의 화해 무드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케네디는 뭔가 약간 갈등을 좀 완화하려는 이런 조짐이 보여서 얘네들이 되게 싫어했다. 그래서 얘네가 죽였을 거다. 아니면 이제 마피아. 사실은 케네디 아버지가 마피아랑 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마피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케네디 동생인 라버트 케네디예요. 얘가 우리나라 옛날에 여기 범죄와의 전쟁 선언했듯이 이제 마피아와의 전쟁하고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그래서 마피아 쪽에서 그랬을 거다. 아니면 이제 소련, 그 당시 냉전이니까 소련이나 쿠바나, 그러니까 그 공산권이 적이잖아요. 냉전에서 적. 그러니까 소련이나 쿠바나. 근데 이제 오스왈드가 다 관련이 있어요. 소련에 가서 체류를 하고 망명 신청을 했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온 건데. 근데 이제 쿠바 쪽 친쿠바 운동. 을 하고 뭐 이래서 그쪽에 사주를 받고 얘가 했을 거다라는 설까지 있죠. 거기다가 FBI, 연준, 유대계 금융자본 세력, 이스라엘 모사드,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이어받는 부통령 린든 존슨, 그다음에 이제 뭐 정적이었던 리차드 닉슨, 케네디한테 져서 이제 대통령이 못된 군부 강경파, 심지어 일루미나티는 항상 이제 음모론에 나오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외계인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많은 그래서 몇천 권의 책이 지금 사실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국가기관이나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이 음모론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음모론이 왜 그럼 아직도 활발하게 유지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암살범도 바로 죽고, 암살범 저격한 사람도 죽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입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뭐 재판 받으면서 했던 아까 뭐 그런 뭐 재판을 했어도 좀 모호하고 여전히 잘 그렇지만 그것도 안 하니까 이게 뭔가 누가 숨기나 누가 뭐 이런 그래서 뭔가 누군가 뒤에서 시켜놓고 얘가 말을 못하도록 죽였다. 이게 자연스러운 사실은 의심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명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3발을 연속 발사해서 명중을 그것도 2발을 명중을 할 수 있느냐. 그 오스왈드가 도대체 저 듣보가 제가 총은 도대체 쏠 줄 아는 애냐 뭐 이런. 근데 이제 나중에 어쨌든 얘가 이제 뭐 군대에서 이제 뭐 특등 사수였다라던가 아니면 특등 사수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꽤 잘 쐈다라는 게 이제 뭐 밝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왜 뒤에서 쐈는데 뒤로 꼬꾸라졌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음모론을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었던 게 총소리가 3번이 아니라 4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발표는 3번인데.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까 나중에 79년에 했던 진상 하원 조사에서 뭔가 2명이 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쐈다라고는 아니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거기서 나름 과학적으로 그 당시 소리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분석해 봤더니 4발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 다시 봤는데 그게 그 당시 오류였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발을 쐈는데 1발은 안 맞았잖아요. 이제 2발이 맞은 건데 2발을 쐈는데 상처가 케네디하고 코널리 다 합쳐서 상처 7개인지 9개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처를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방 맞으면 여기도 있고 사실 여기도 있고 뭐 그래서 2개라고 쳐도 2발에 2개씩이면 4개 곱하기 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설명할 때 그래서 싱글 불릿 티오리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발이 여기로 들어와서 목을 관통해서 나가서 이 코널리 주지사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음모론을 부추기기 좋은.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냥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어떻게 불릿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냐라는. 그래서 이걸 매직 불릿 티오리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약간 매직이다.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왜곡을 해서 그렇지. 이제 뭐 역학적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사람들이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그리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일반 수준도 아니고 약간 뭔가 사회 부적응하고 했던 저 개인이 혼자 저랬을까가 일단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조사, 뭐 기밀문서 공개 이런 걸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는 계속 안 나오지만 뭔가 문서가 계속 나오니까 뭔가 소스가 많은 거예요. 어디 일부 따가지고 뭐 음모론을 주장하기에. 그 다음에 이게 냉전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냉전의 분위기는 냉전에 딱 하면 뭐 007하고 뭐 그 CIA하고 뭐 이런 약간 뭔가 비밀, 뭔가 첩보, 뭐 비밀 그 작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냉전 시대 이상시. 그리고 그 직전이 사실 쿠바 미사일 위기여서 한참 냉전이 최고조였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뭔가 이 첩보 비밀 작전 이런 느낌이랑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부가 뭔가 권위나 신뢰를 약간 잃어가던 시점. 이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도 막 진행 중이었고, 뭔가 그 50년대 막 미국이 뭐 전 세계에 이제 냉전을 이끌어가면서 자유진영을 이끌어가면서 막 미국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뭐 미국에 대한 그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막
생겨나던 시점. 그 뭐 피그스만 침공도 그렇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그거를 믿기가 어려워지는 뭐.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증폭이 돼요. 이 음모론 통해서. 그래서 본질을 실체에 다가가려면 뭐 역사학자들이 하듯이 맥락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냉전이 고조되고 뭔가 이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고 케네디에 대한 불만을 가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이제 고조될 만한 이제 뭔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점이고 장소가 텍사스 댈러스인데 남부 보수 지역 중에서 케네디가 가장 인기가 없던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케네디가 등장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맥락을 보면 냉전, 아까 얘기했던 많은 갈등, 공포, 국가 역할이 커지는데 그 커지는 국가에 대한 초기에 있었던 신뢰가 이제 약간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뭔가 비밀주의 첩보 활동에 대해서 냉전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면 사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투명성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암살자를 한번 이제 오스왈드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강조하는 거는 얘가 59년에서 62년 사이에 소련에 거주했다. 근데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거절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보낸 거죠, 스파이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살 2달 전에 멕시코 시티에 있는 쿠바 대사관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했겠냐? 뭐 진짜 아무 일반인인데 가서 뭘 했겠냐. 뭔가가 얘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얘가 역할을 부여받고 이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좀 더 들여다보면 개인적으로 사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뭐 이혼도 하고 근데 그냥 어쨌든 사회 부적응자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도 자꾸 자퇴를 하고 이사도 많이 다니고 군대에서도 영창을 한 2번 정도 갔고 그다음에 이제 멀쩡한 안정적인 직장이 없었고 주로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건 확실하고 그게 이제 군대에서도 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했고 근데 이제 망상증 환자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근데 굉장히 열등감 이런 게 많았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멘트를 미국의 뭐가 될 거야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뭔가 큰 자기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구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컸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일관적으로 반미,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굉장히 반대하던 크리티컬한 사람이었고 혁명,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르크스주의적 혁명가 자의식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르크스 서적을 많이 탐독을 했고 그다음에 소련 망명을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친카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쿠바의 공산주의 리더였던 친카스트로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인데 냉전의 상황에서 뭔가 국가 안보가 강조되고 비밀주의가 강조된 당시의 냉전 맥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극우 정치, 뭐 반카톨릭, 인종차별이 결합된 그 댈러스의 분위기가 이제 영향을 좀 미쳤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반 케네디 정서가 가장 강했던 도시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케네디는 뭐 사회주의자, 배신자 이런 프레임이 있었던. 그래서 어쨌든 오스왈드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야 오스왈드 그 사회 부적응자가 뭘 혼자 했을까라고 하지만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 사실은 뭐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음모론자는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애써 무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사가들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어쨌든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없다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로 봐서는 사실은 그 음모론을 우리가 인정할 만한 저기는 없다라는 거고요. 음모론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다. 뭐 이런 연구들인데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단독 범행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들을 지지를 하면서 음모론을 반박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역사학자들의 연구 중에서 약간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는 책들도 있긴 해요.
뭐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이클 크루츠라는 사람이 이 사람 워런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꽤 비판적이면서 공모 가능성을 사실 열어주는. 근데 이 사람도 공모했다라고 주장은 안 해요. 증거가 역사학자니까. 여기서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대략 이제 뭐 사건 개요, 뭐 음모론, 그다음 역사학자들의 어떤 접근 뭐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모론에 대해서 특히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냥 폄하하거나 아주 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너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책을 한 권 쓰려면 이 사람들도 그냥 뭐 완전히 상상 속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그 조사위원회 결과도 나름 열심히 읽어서 거기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거 찾아서 연결해서 나름의 의심과 그 의심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설득력을 부여하려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좀 우리 역사학자들도 좀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음모론보다 뭔가 더 저희가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음모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슈에 있어서는 역사학자들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빈 구석이 명확한 증거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걸 설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 빈 구석을 나름 뭔가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도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쭉 저희랑 같은 서사를 가지고, 근데 빈 구석을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와서 채우는 거죠. 저희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채우질 않는, 그 차이인 것 같고, JFK 암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뭐 증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CIA, FBI 그 당시 국가기관이 작동했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음모론자들의 덕분에 좀 알게 된 것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은 어쨌든 증거보다는 믿고 싶은 거가 있고 그거에 맞는 걸 찾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역사학자하고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서사를 구성하는 거고, 이미 얘네들은 서사를 구성해놓고 이제 증거를 짜 맞추는 식이니까 분명한 차이는 있다. 미국사에서 이 케네디 암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뭘까? 아까 이제 암살이 가지는 이제 후대의 영향이 뭘까? 이런 얘기들을 좀 다 해주셨잖아요.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특히 이제 뉴딜 시기, 이제 대공황 시기에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약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자유가 제약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좀 조정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해야 모든 사람이 골고루 좀 개인의 자유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뉴딜 리버럴리즘으로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냉전기로 와서는 콜드워 리버럴리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콜드워,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우리가 냉전을 싸우면서도 이 안에서 최대한 보장을 하되, 그렇지만 하면서 냉전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뭔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개혁을 계속하는 거죠. 개혁을 계속해서 아직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못 받고 있는 흑인 같은 경우, 내지 이제 뭐 여성들, 그러니까 지금 그 뭔가 약자들의 자유를 우리가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시기, 그러니까 냉전기 쭉 왔을 이제 오던 그 뉴딜, 그러니까 냉전 리버럴리즘이었고, 그거에 거의 최정점에 있었던 게 케네디예요. 근데 이런 리버럴리즘, 미국의 리버럴리즘이 사실 쇠퇴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JFK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금 미진한 자유를 개혁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 하는, 이게 지금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국가의 상징이었던 케네디가 암살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국가가 이렇게 허술하게,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허술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대한 뭔가 신뢰가 약간 이제 베트남 전쟁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금씩 흔들리던 와중이었는데 그게 이제 깨져가는 어떤 출발점, 계기가 된 게 사실 JFK의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꿈과 자신감을 실현하고 리버럴리즘을 극대화하고 하는 거의 상징이었던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그냥 허무하게 죽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밝혀내고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된 얘기만 하고, 그래서 더더욱 국가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래서 뭔가 전문가, 엘리트, 합리성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좀 깨지기 시작하는. 근데 그 뒤로 이제 마틴 루터 킹도 68년에 암살되고, 베트남 전쟁 완전히 수렁에 들어가고, 이거의 결정판이 72년 워터게이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래서 그 뒤로 나온 게 뭐냐면 정부 이제 못 믿겠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이라고 탐사 보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전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거 그냥 해서 했는데 뭔가 있어. 이건 그냥 내가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해야겠다는 우리나라 지금 탐사 저널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때 생겼고, NGO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왜냐면 못 믿겠다, 국가를. 우리가 직접 뭐 활동을 해야겠다. 75년에는 CIA 불법 공작 폭로 같은 게 이제 또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믿었던 굉장히 선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에 맞서서 뭔가 이걸 이끌어가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져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이후 대선 한참 동안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정치를 볼 때 우리 편은 다 그냥 응원하고 맞는 것 같고 저쪽은 다 잘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투명성의 중요성. 사람들이 불투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투명성은 신뢰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역사랑 아까 다시 반복하지만 체계적인 아주 엄밀한 음모론은 어떻게 보면 백지장 차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격언 하나를 가지고 이제 격언 2개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세기 후반 굉장히 저명한 미국 천문학자, 전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 증거 없는 확신은 편견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랑 좀 잘 맞을 것 같고, 이건 누가 출처는 좀 불분명한데 가장 위험한 음모는 내가 믿고 싶은 음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모론이 생기는 과정을 쭉 생기고 확산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거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암살 사건. 우리가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세상이 그 커뮤니케이션 시대잖아요. SNS를 통해서 많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역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넘쳐나는데, 이 음모론을 유발시키기 아주 좋은 이 시대적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전공자 아니면 좀 힘들잖아요. 우리도 뭐 사실은 다른 분야 사람들 이야기 잘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작업 방식도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음모론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오늘 얘기한 4개 중에 가장 20세기 정보가 가장 많잖아요. 정보는 가장 많은데 가장 음모론은 또 음모론이 적어야 되는데 정보가 많다면,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우리가 이 4개의 암살 사건을 통해서 흥미로운 역사를 재구성해 봤는데요. 많은 관심과 시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또 찾아서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